안녕하세요. 여름 스위스 여행을 위해 보내주신 자료가 정말 한가득이네요. 네, 꼼꼼한 여행 블로그부터 전문가 분석, 현지인만 아는 팁까지 이거 다 읽고 정리하려면 여행 가기도 전에 지칠 것 같아요. 맞아요. 정보가 많다는 게 그만큼 선택지가 다양하다는 뜻이지만 때로는 오히려 혼란을 주기도 하죠. 네, 맞아요. 오늘 저희 목표는 분명합니다. 여러 자료에 흩어져 있는 정보 조각들을 딱 맞춰서요. 스위스의 상징적인 풍경을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또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는 길 하나를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당신의 스위스 여행 지도 위에 한번 구체적으로 펼쳐볼까요? 네, 가장 먼저 부딪히는 큰 갈림길부터 시작해야겠죠. 바로 이동수단 문제요. 네. 자료들을 보니까 스위스 여행은 기차냐 자동차냐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그렇죠. 보내주신 블로그 글 중에는 4인 가족이 렌터카로 여행하면서 경비를 크게 아꼈다는 후기도 있었고, 또 다른 글에서는 스위스 기차의 그 정확성이랑 창밖 풍경을 여행의 일부라면서 극찬하기도 했어요. 이 두 가지 정말 장단점이 뚜렷하게 갈리는 건가요? 아주 좋은 지적이세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누구랑 또 어떤 스타일로 여행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완전히 달라지죠. 스위스 연방철도 SBB는 말씀하신 대로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에요. 탁트파르플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기차, 버스, 유람선이 진짜 시계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맞물려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와, 톱니바퀴요? 네, 예를 들면 루체렌역에 내리면 한 5분 뒤에 리기산으로 가는 유람선이 바로 앞에서 출발하는 식이죠. 와, 기다릴 필요가 거의 없겠네요. 그렇죠. 이런 완벽한 연결성 덕분에 여행자는 스트레스 없이 그냥 창밖 풍경에만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스위스 여행의 클래식 정석이죠. 정말 듣기만 해도 마음이 평안해지네요. 하지만 그 가족여행 블로그처럼 정해진 시간표에 얽매이지 않고 가다가 마음에 드는 호수가 보이면 차를 세우고 뭐 예쁜 마을이 나타나면 잠시 들러서 커피 한잔하고 이런 자유로움도 포기하기 힘들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특히 무거운 캐리어 끌고 플랫폼 오르내리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건 진짜 큰 매력인데요. 그 유연함이 자동차 여행의 가장 큰 무기죠. 다만 몇 가지 현실적인 부분은 좀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이죠? 우선 고속도로를 이용하려면 비니에트라는 연간 통행증을 40 스위스 프랑에 사서 차 유리에 붙여야 해요. 아, 연간이요? 네, 단기 여행자에게는 약간 아까운 비용일 수 있죠. 그리고 생각보다 주차비가 비싸고요. 구시가지 중심부에는 주차 공간 찾기가 뭐 하늘의 별 따기일 때도 많습니다. 아, 그리고 체르마트 같은 곳은 아예 차가 못 들어간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청정 지역을 보호하려고 휘발유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타시라는 인근 마을에 차를 주차하고 셔틀 기차를 타고 들어가야만 해요. 아, 결국 기차를 타긴 타야 되는 거네요. 네, 이런 점들이 자동차 여행의 자유를 일부 제약하는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료 중에 정말 신기한 걸 봤어요. 카트레인이라는 거요? 네네, 카트레인. 잠시만요. 차를 통째로 기차에 싣고 터널을 통과한다고요? 상상이 잘 안 가는데요. 혹시 자료에 그게 어떤 느낌인지 묘사한 부분도 있었나요? 좀 답답하거나 무섭진 않을까요? 하하,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한 여행객 묘사에 따르면 마치 자동차 극장에 들어왔는데 영화 대신 암흑이 상영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암흑이요? 네, 칸더시테크에서 괴페시타인이 있는 리츠베르크 터널처럼 아주 긴 산악 터널을 통과할 때 이용하는데요.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을 운전하는 피로와 위험을 더는 아주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스위스다운 독특한 경험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군요. 오늘은 가장 클래식한 경험인 기차 여행을 중심으로 동선을 짜보되 각 구간마다 자동차 여행이 더 빛을 발하는 순간이 있다면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차 여행으로 방향을 잡았으니 다음으로 넘어야 할 가장 큰 산, 바로 그 어마어마한 교통비를 해결할 패스 문제로 넘어가 보죠. 중요하죠. 자료들을 보니까 스위스 트래블 패스랑 하프페어 카드, 이 두 가지가 거의 양대산맥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많은 여행자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가장 큰 이득을 봅니다. 오, 자료들을 분석해보면 아주 흥미로운 공통점이 발견돼요. 많은 초보 여행자들이
무제한이라는 단어의 마법에 이끌려서 스위스 트래블 패스를 샀다가 정작 비싼 산악열차는 추가 할인을 거의 못 받아서 결과적으로 손해를 봤다는 후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 정말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있으면 거의 모든 걸 공짜로 탈 수 있는 그런 맞는 키 같은 게 아니었군요. 모든 기본 대중교통은 무제한이 맞아요. 기차, 버스, 유람선, 그리고 500개가 넘는 박물관 입장까지 무료니까요. 여러 도시를 부지런히 오가면서 시내 관광이랑 박물관 투어에 집중할 계획이라면 이보다 더 편리한 패스는 없죠. 하지만 당신의 계획처럼 융프라우 요흐나 고르너그라트 같은 고가의 산악 코스가 여행의 하이라이트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런 핵심 산악 열차들은 스위스 트래블 패스로도 25%에서 한 50% 정도 할인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한 여행 블로그에서 재밌는 표현을 봤어요. 스위스 트래블 패스는 계산하기 싫은 여행자를 위한 VIP 티켓이고 하프 페어 카드는 조금만 부지런하면 돈 버는 여행자를 위한 똑똑한 투자라고요. 하하,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당신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우신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하프 페어 카드는 120 스위스 프랑을 내고 한 달짜리 회원권을 사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대부분의 교통편 티켓을 말 그대로 반값에 살 수 있는 거죠. 와, 반값이요? 네, 처음엔 매번 표를 끊어야 해서 번거로워 보이지만 티켓 가격이 수십만 원에 달하는 융프라우 요후 같은 곳을 갈 땐 그 위력이 엄청납니다. 최종적으로는 하프 페어 카드가 숨겨진 승자가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여행정에 대략적인 동선을 짜고 SBB 앱에서 각 구간의 정상 요금하고 할인 요금을 더해서 총액을 비교해보는 약간의 수고가 필요하지만 그만한 가치는 충분합니다. SBB 모바일 앱 이야기가 나왔네요. 이건 한국 여행객들을 위한 자료에서 유독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던데요. 네, 스위스 여행의 뭐랄까 디지털 스위스 아미나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열차 시간표는 기본이고요. 몇 번 플랫폼 PL로 표시되어 거기서 타야 하는지, 심지어 내가 탈 열차 칸이 얼마나 붐비는지까지 사람 모양 아이콘으로 보여줍니다. 와, 그렇게 디테일하게요? 네, 이걸 잘 활용하면 붐비는 칸을 피해서 한적한 칸에 자리 잡을 수도 있고 환승 시간이 짧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다음 플랫폼으로 뛰어갈 수 있죠. 여행의 질을 수직 상승시키는 도구니까 꼭 설치하고 가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교통수단과 패스라는 가장 큰 두 개의 산을 넘었으니 이제 진짜 알프스 산맥을 한번 따라가 볼까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에서 가장 많이 추천하는 소위 국민 루트가 있더라고요. 네. 바로 취리히에서 시작해서 루체른, 인터라켄, 체르마트를 거쳐서 다시 돌아오는 7박 8일 코스입니다. 스위스의 하이라이트를 가장 효율적으로 둘러볼 수 있는 클래식 루트죠. 네. 1일차는 스위스의 관문, 취리히입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여행을 시작하는 거죠. 보통 비즈니스 도시라는 인상이 강해서 그냥 지나치는 분들도 많은데 의외로 볼거리가 많아요. 아름다운 구시가지, 알트슈타트를 산책하고 그로스뮌스터 대성당에 올라가서 취리히 전경을 감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린트 초콜릿 박물관도 있던데 초콜릿 분수가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여행의 시작을 달콤하게 열기에 딱이겠네요. 아, 그렇죠. 그리고 2일차부터는 본격적인 대자연을 만나러 루체른으로 이동하는 거죠. 맞습니다. 취리히에서 기차로 1시간이면 도착하는 루체르는 중앙 스위스 여행의 완벽한 거점이에요.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다리인 카펠교를 건너고 스위스 용병들의 슬픈 역사가 담긴 빈사의 사자상 앞에서 잠시 숙연해지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죠. 하지만 루체른의 진짜 매력은 도시를 둘러싼 산과 호수에 있습니다. 네. 자료들에서 공통적으로 추천하는 대표적인 산이 있었죠. 네, 맞아요. 리기, 필라투스, 티틀리스. 근데 이른 날 들어서는 어디가 어딘지 감이 잘 안 오던데 각각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요? 누구에게 어떤 산을 추천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성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단연 리기입니다. 리기요? 산의 여왕이라는 별명답게 풍경도 아름다운데 스위스 트래블 패스 소지자는 유람선하고 산악열차를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와, 전부 무료라고요? 네, 그야말로 공짜로 즐기는 알프스인 셈이죠. 반면에 좀 더 짜릿한 경험을 원한다면 필라투스가 정답입니다. 필라투스? 세상에서 가장 가파른 거의 48도 경사의 톱니바퀴 열차를 타고 오르는 스릴이 대단하거든요. 정상에는 토보건 같은 즐길거리도 있고요. 와, 48도? 마지막으로 한여름에도 만년설을 밟아보고 싶다.
그러면 티틀리스로 가야 합니다. 360도 회전하는 케이블카, 로테르를 타고 오르면서 감상하는 빙하 풍경이 정말 압도적이에요. 와, 설명만 들어도 특징이 확 와닿네요. 그럼 4일차에는 알프스 액티비티의 성지 인터라켄으로 넘어가는군요. 네, 여기는 정말 할 게 많아 보여서 오히려 계획 짜기가 더 어렵던데요. 그렇죠. 인터라켄은 도시 자체를 즐기기보다는 융프라우지오를 탐험하기 위한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일단 인터라켄에 도착하면 짐 풀고 푸니콜라를 타고 하더쿨룸 전망대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하더쿨룸? 왼편엔 튜노스, 오른편엔 브리엔츠 호수, 그리고 그 사이에 놓인 인터라켄 시내랑 저 멀리 융프라우, 뭝키, 아이거 봉우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앞으로 당신이 탐험할 지역의 지도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셈이죠. 와, 그리고 본격적인 산악여행을 위해서는 인터라켄보다는 그린델발트나 위렌 같은 산악마을의 숙소를 잡는 걸 추천해요. 아, 그게 더 좋은가요? 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창문 너머로 거대한 아이거 북벽이 보이는 경험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니까요. 상상만 해도 멋지네요. 그리고 인터라켄 지역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유럽의 지붕, 융프라우 요후 등정이겠죠? 그렇죠. 근데 워낙 비싸다는 이야기가 많아서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글들도 꽤 있었어요. 네. 정상 요금으로는 거의 30만 원에 육박하니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입니다. 바로 이럴 때 아까 이야기했던 하프페어 카드가 빛을 발하는 거죠. 아, 반값. 네, 반값으로 다녀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융프라우 요원은 단순히 높은 전망대가 아니에요. 정상까지 올라가는 톱니바퀴 열차의 역사, 터널 중간에 내려서 유리창 너머로 빙하를 엿보는 경험, 그리고 정상의 얼음궁전이란 스핑크스 전망대에서 보는 알레치 빙하의 장엄함까지. 이 모든 게 포함된 하나의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최신식 곤돌라, 아이거 익스프레스가 생겨서 올라가는 시간도 단축되고 훨씬 쾌적해졌고요. 하이킹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팁도 있던데요. 미웬에서 긴멜발트로 이어지는 길이 그렇게 예쁘다고요. 맞습니다. 거긴 정말 스위스 시골 마을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에요. 거창한 등산이 아니라 완만한 내리막길을 따라 야생화가 핀 초원을 걷는 산책 코스입니다. 중간중간 들리는 카우벨 소리랑 그림 같은 샬레들이 어우러져서 뭐랄까 동화 속에 들어온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죠. 와, 그리고 인터라켄이 물가가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자료에서 그린델발트 같은 마을의 쿱이나 미그루 슈퍼마켓에서 신선한 빵이랑 치즈, 말린 소시지 같은 걸 사서 하이킹하면서 먹는 피크닉을 최고의 경험으로 꼽아요. 아, 수십만 원짜리 레스토랑보다 훨씬 더 스위스다운 식사죠. 정말 좋은 팁이네요. 자, 그럼 6일차에는 드디어 스위스의 아이콘, 마테호른을 만나러 체르마트로 떠납니다. 네, 인터라켄에서 슈피츠, 비스프를 거쳐서 체르마트로 가는 기차 여정 자체도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계속 바뀌어서 전혀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청정마을 체르마트에 도착하면 곧바로 톱니바퀴 열차인 고르너그라트 반을 타세요. 고르너그라트 반, 고르너그라트 전망대는 모든 자료에서 마테오른을 가장 완벽하게 그리고 가장 편안하게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꼽습니다. 날씨가 좋다면 전망대에서 마테오른 봉우리를 배경으로 인생사진을 남길 수 있죠. 여기서 날씨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여름이라도 산이는 춥고 날씨가 변덕스럽다는 조언이 많았어요. 옷차림은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스위스 여름 날씨의 핵심은 레이어링이에요. 겹쳐 입기요? 네, 반팔 티셔츠 위에 얇은 긴팔, 그 위에 경량 패딩이나 플리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람과 비를 막아줄 방수 자켓을 챙기는 게 정석입니다. 그리고 산에 오르기 전에는 반드시 호텔 팁이나 SBB 앱 아니면 현지 웹사이트를 통해서 정상의 웹캠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해요. 아, 웹캠. 네, 아래 마을은 쨍쨍해도 정상은 구름에 가려서 아무것도 안 보일 수 있거든요. 비싼 돈 주고 올라갔는데 허무하게 내려오는 일을 막을 수 있죠. 이제 여행의 마지막 날 8일차네요. 체르마트에서 추리히로 바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자료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을 추천하더군요. 네, 자, 바로 비나 특급 열차를 타는 것이요. 세계에서 가장 느린 특급 열차라니 정말 역설적이고 낭만적인데요. 그렇죠. 이 열차는 이동이 목적이 아니라 기차를 타는 것 자체가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되는 경험입니다. 체르마트에서 쿠어까지 약 5시간 반 동안 달리면서 이름 그대로 빙하가 깎아 만든 깊은 계곡이랑 아찔한 다리,
알프스의 속살을 파노라마 창을 통해 감상하는 거죠. 예약할 때 꿀팁도 있더라고요. 진행 방향의 오른쪽 좌석이 경치가 더 좋다고요. 오, 이런 건 정말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는 정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스위스 트래블 패스가 있으면 탑승 자체는 무료지만 좌석 예약은 필수이고 별도 요금을 내야 합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서 적어도 여행 93일 전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예약을 마치는 것이 안전해요. 와, 93일. 네. 쿠어에 도착한 후에는 일반 기차로 갈아타고 시간 정도면 취리기 공항이나 시내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여행의 대미를 장식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택이죠. 자, 이렇게 당신이 보내주신 방대한 자료 속에서 핵심 정보들을 모아 여름 스위스 여행의 청사진을 그려보았습니다. 큰 틀에서 동선을 정하고 그에 맞는 교통 패스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확실히 알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조언은요. 계획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아, 스위스 교통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그 유연함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인터라켄에 갔는데 융프라우 쪽 날씨가 3일 내내 안 좋다는 예보가 떴다고 가정해보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냥 SBB 앱을 켜고 기차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수도 베른으로 즉흥적인 당일치기 여행을 떠나면 되는 거예요. 와, 베른으로요. 네, 베른의 아름다운 구시가지를 구경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오히려 더 풍성한 여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정말 멋진데요. 계획 A가 막혔을 때 언제든 B나 C로 전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으면 여행이 훨씬 여유로워지겠어요. 그렇죠. 오늘 저희가 정리해드린 내용은 주로 알프스의 웅장함을 대표하는 독일어권 스위스에 집중되어 있었는데요. 어쩌면 이번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스위스 여행에서는 야자수가 늘어선 호숫가에서 이탈리아의 정치를 느낄 수 있는 루가노나 끝없이 펼쳐진 포도밭 언덕으로 유명한 라보 와인 산지가 있는 프랑스어권 지역을 탐험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스위스와는 전혀 다른 또 다른 얼굴을 발견하게 될 때 당신의 여행은 한층 더 깊어질 겁니다.